이게 시간이 지금 한 5시 정도 됐는데 여러분들 좀 지치신 시간이고 막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강의가 좀 딱딱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실은 이 강의를 의뢰를 받았을 때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사실은 한 시간이지만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고 그런 시간일 텐데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뭘 해드려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에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나름의 꿈을 가지고 멕시코에 오셔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데 이 한 시간이 여러분한테 아무 의미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사실 고민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말씀을 드릴까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다가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포스코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사회는 이제 학교와 군대와 이제 포스코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만 알게 되는 이제 그런 이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91년도에 포스코에 입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포스코 멕시코의 마케팅 본부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이제 포스코 MAPC 법인장을 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사 직급이 있습니다. 본사 직급이 있어서 실은 마케팅 본부장 자리가 저기 가옥센터의 법인장보다는 조금 높은 그런 자리인데요. 사실은 이걸 하면서 이제 저희끼리는 이제 상당히 농담을 많이 합니다. 법인장에서 본부장으로 감동되고 그런 농담들을 많이 하는데 일단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중남미 지역 자동차 산업 변화와 채광 산업 영향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하잖아요. 채광이라는 게 원래 딱딱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채광을 아주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그런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런 채광 산업의 변화가 우리의 마케팅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라는 걸 위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지금 멕시코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8년 정도, 지금 8년 차인데요. 사실은 전 세계의 포스코 직원으로서 해외 주재를 이렇게 오래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이어서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한 곳에서만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멕시코가 지속적으로 커가는 시장이라서 계속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영업부장을 하고 본사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이제 법인장 발령이 나서 법인장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법인장을 한 2년 차. 그래서 제가 한 게 공장 법인 설립부터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법인 설립해서 공장 세우고 그 다음에 장사하고 그런 진행을 했었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실제 포스코에서의 전공은 장사하는 거고요. 실제 마케팅이라고 하기보다는 영업 쪽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세일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사실 저희 본부가 마케팅 본부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는 우리는 마케팅 본부가 아니라 세일즈다, 세일즈 디파트먼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장사꾼이지 마케팅이라는 그런 넓은 범위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그 전략을 수립하고 그 수립한 전략을 실행하는 그런 부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걸 이제 향후에 더 이제 크게 나간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나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제 소개는 이만큼 하고요. 그래서 중남미 지역의 자동차 산업 변화와 채광 산업 영향이라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업 계획을 잡으실 때 실제 어떤 시장을 어디까지 파느냐 이런 거거든요. 통상적으로는 어떤 한 곳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뭐 1만 시간 법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법칙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통상 어려운 책을 갖다가 한 10권 정도를 독파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그 사람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될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제 마찬가지시겠지만은 학교 다니실 때 세계 문학 같은 거 얘기 많이 하는 분들 계세요. 뭐 제야발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해서 쭉 얘기를 하시는 걸 많이 들어보면 굉장히 유식해 보이고 이제 실제로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한번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야, 쟤는 어떻게 저런 거를 깨고 있을까?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10권 정도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야벌이라든가 뭐 그런 책들, 뭐 전쟁과 평화 뭐 이런 것들. 근데 실제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 10권 정도 읽으니까 그 친구도 거기서 벗어나질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철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는 철강에서 20년이 넘었지만 실제로 철강하는 사람들조차도 철강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까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그 마케팅, 그러니까 세일즈 디파트먼트하고 그다음에 전략 부문하고 지원 부문하고 인사, 뭐 재무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기 분야가 아니면은 거의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 가시면서 여러분 동료들하고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철강이다 그러면 철강에는 GI도 있고 GA도 있고 근데 GI도 있고 GA도 있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근데 지나가시면서 그냥 누가 GI 얘기하고 GA 얘기하더라. GA 아니면 그런 거라고 하더라라고 하면 그냥 책 안 보시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들으시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상당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상당한 지식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걸 여러분들이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지식을 가져도 다른 사람보다 상당한 지식을 가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지식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전에 한번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까도 10권의 책을 말씀드렸는데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그 분야에 관련된 책을 최소한 10권은 읽어라. 10권을 읽은 다음에 만약에 거기보다 더 들어가야 되겠다 싶으면 더 들어가고 아니다 싶으면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거 하나 문제 끝나거든요. 오늘 강의는. 여기 앞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강의 자료가 15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장을 제외하고 15장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서머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가 한 장, 나머지는 다 부연 설명이고요. 이 한 장에 이제 오늘 강의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거를 여러분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무슨 여러분들이 철강에 그렇게 관심이 있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철강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 계속 여러분 다 보시면 다 철이잖아요. 이런 거 다 철이고 여러분들 차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대부분 GM이나 폭스바겐, 닛산 이런 데서 나온 것은 포스코 제품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 주변은 다 철강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무슨 그렇게 관심이 많으실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요거와 연관지어서 제가 이제 멕시코에서 경험했던 것들 또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여기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것인데 그래서 이걸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사이사이 집어넣어서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가 지금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기아차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저희는 이 차들이 이렇게 이제 멕시코에 집중돼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저기다 코스코제를 얼마를 집어넣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기아차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기아 사람들을 물론 만나겠죠. 연사에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고 또 몬테레이 공장도 몇 번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기아 분들한테 같이 협의하면서 밥도 먹고 뭐 그러면서 진행을 합니다. 기아차가 들어올 때 여기에 로컬 밀이나 이쪽에서는 최소한 30% 내지는 40% 이상을 포스코에서 공급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도 실제로 이 소문이 났을 때 현대제철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로컬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니까 이쪽에서 그거를
우리가 한 40% 정도까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실질은 어떠냐? 실제로는 한 15% 정도 저희가 공급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멕시코에 기아차가 들어오고 멕시코에 도요타가 들어오고 멕시코에 뭐 마츠다, 혼다 뭐 이런 자동차들이 들어오지만 저게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마즈다하고 혼다, 포드, 닛산, GM, 폭스바겐 우리 제품 다 들어갑니다. 근데 다 들어가는데 막상 기아차에는 저희가 닛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40% 정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드는 철강제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를 타시면 한 0.9톤 정도? 작은 소형차 같은 경우에 0.9톤 정도 되는데 포스코 멕시코에서 그 중에 한 400kg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나 또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데 제가 철강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저걸 그냥 버릴 수는 없죠. 그래서 분석을 하고 또 싸우다 보면은 지금 닛산이나 GM이나 폭스바겐이나 저런 쪽에 들어오면 특히 닛산 같은 경우에는 일본제가 들어옵니다. 일본제가 이제 그 신일본 제철이라고 최근에 이제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어떻게든 간에 신일본 제철의 제품이 들어갑니다. 그 제품을 저희가 가져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실제로 자동차사에 우리가 철강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거래 개시를 하는데 한 2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철판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개발하는 결국은 장사라는 것은 아주 끊임없이 만나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끊임없이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어떤 닛산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아주 주기적으로 끊임없이 만나주는 비즈니스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도 저렇게 해서 개발을 했고요. 특히 닛산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애착을 상당히 많이 갔는데 닛산 여기 멕시코에 저희 제품을 산 게 2009년도부터입니다. 제가 2008년도에 왔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에 저희가 저 비즈니스를 하면서 물론 저 혼자 한 거 아닙니다. 저 혼자 한 건 아니고요. 본사하고 저희 현지에서 제가 붙고 또 이제 니트코라고 닛산 트레이딩 컴퍼니라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저희가 이제 개발해서 공급을 한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닛산이나 GM, 포드 뭐 이런 대형 업체들이 있지만 실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거의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이 키 퍼슨이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만나주든 안 만나주든 아주 끝까지 집요하게 들러붙는 거죠. 붙어서 뭐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한 5번 내지 7번 정도 만나면은 그래도 비즈니스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고요.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는 한 70개 정도의 고객사를 만난다고 하면은 그 중에 한 개가 거래가 성사가 될까 말까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쉬운 부분들은 아닌데 쉬운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면서 그게 이제 같이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멕시코에 아마 이거는 거의 공통제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철강이나 또는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모든 비즈니스가 이 멕시코 쪽에 집중되는 이유가 제일 큰 거는 인건비 같습니다. 큰 거는. 왜냐하면은 제가 공장을 운영을 할 때 작은 공장입니다만은 작은 공장의 법인장으로 있으면서 거기에 그 오퍼레이터들이 4,000페소를 받아요 월. 그러면 여러분 다 나중에 환율도 있고 환율 100으로 친다고 해도 한 40만 원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 달 이제 먹고 뭐 그런 거 오퍼레이터 기준에서 그다음에 세일즈 퍼슨 그러니까 영업이나 이렇게 사무직 기준에서는 배달 사원이 저는 조그만 회사에 이렇게 들어가면 9,000페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낮은 인건비를 가지고 진행을 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멕시코 사람들이 실은 게으르고 뭐 답답하고 막 그런 것 같지만은 사람을 아주 잘 선택해서 쓰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경쟁력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 일반 여건상이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큰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결국은 싼 임금을 가지고 아주 양질의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 멕시코에는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살았던 아구아스칼렌테스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령이 40이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막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애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애들이 많다는 얘기는 젊은 사람들이 애기를 낳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항상 여러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그러면은 애기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또 예를 들면 뭐 제가 이제 아구아스칼렌테스에서 운전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 고등학교 2학년 때 애를 낳아서 지금 이제 2명의 애기가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나쁘냐라고 생각하면 또 달라지는 게 미래를 봐서는 굉장히 잠재력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그런 실상이나 이런 걸 한번 분석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작은 부분이지만은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거리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멕시코가.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현지 생산 장려 정책이라든가 뭐 생산 원가, 여기 이제 인건비 같은 경우,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 저희 공장 같은 경우가 이제 한 70명 정도 수준이고 지금은 이제 좀 더 많습니다. 지금은 더 많은데 제가 법인장을 했던 한 70명 정도. 근데 같은 설비를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저희 포스코 공장 운영되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는 23명.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로 그 공장 자체를 똑같이 운영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요건 뭐 이제 전국 생산 전망인데 실제 멕시코 같은 경우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2020년도에 480만 대 그래서 2014년도에 우리가 321만 대, 현재 320만 대 수준인데 저게 정말 굉장한 게 저게 세계 7위입니다. 세계 7위. 세계 7위가 브라질이었어요. 브라질이었는데 지금 이제 저렇게 올라와 있고 물론 1위는 미국입니다. 세계 7위. 근데 저 자동차 대수 갖고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321만 대 저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저 중에 60% 내지 70%가 수출이니까. 멕시코의 산업을 보면은 특히 자동차만 놓고 보면은 이 사람들이 참 여기서 새 차를 만들어서 미국 쪽에 보내면 미국에서 자기들 차 사다가 그 중고를 다시 수입하거든요. 다시 수입해서 중고차를 팔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멕시코 시티는 제가 아직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구아스칼렌테스가 인구가 한 6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중고차 가게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 시장처럼. 그만큼 이제 중고 시장이 굉장히 발전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듣기로는 기름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름도 여기서 해서 갖다 주면은 경제 기술이 없으니까 갖다 주면은 그거를 비싸게 사오는 거죠. 그래서 페맥스 같은 경우가 뭐 계속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막 이런 거죠. 근데 페맥스가 적자가 이루어지면은 한국하고는 아무 가격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페맥스가 계속 적자니까는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를 못 팔아요, 얘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지금 최근에 이제 저희 이 투자 동향은 여기 이제 간단하게 뭐 세 줄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저희 포스코 멕시코 마케팅 본부에서 진행을 할 때는 아주 상세하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기아차가 이제 30만 대를 생산을 하는데 30만 대까지 가면 철강이 얼마나 들어가고 우리 철강은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냐. 그리고 또 하나는 가격은 또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에 하나하나 이제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닛산 다임러 같은 경우는 이제 15만 대로 아구아스 제가 있었던 공장에 바로 앞에다가 이제 공장을 짓는데요. 저희도 저희도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예전에 제가 있을 때부터 계속 비즈니스를 진행해왔던 그런 거니까 그렇게 비즈니스를 진행을 했는데 결국 2개 파트를 저희가 수주를 했습니다. 근데 2개 파트 그러면은 몇 개 중에 2개 파트인데 사실은 자동차 경우 한 대가 들어가면 저희가 가공하는 건 27개 파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27개 파트 중에 2개 파트를 저희가 수주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수주량을 좀 더 늘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요타, BMW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츠다에서 이제 또 토요타의 야리스 모델을 또 생산을 한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야리스 모델을 하니까 저게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야리스는 지금 마츠다 2하고 모델이 같습니다. 뒤에 모양은 약간 틀리거든요. 근데 저희가 마츠다 2에 들어가는
것이 한 20%에서 30% 정도 저희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야리스도 그렇게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저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튼 이런 작지는 않지만 이런 움직임들이 저희들의 비즈니스나 또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무슨 연관이 있는 거냐를 잘 보시면은 뭐 재미도 있고 또 어떤 길들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건 이제 중남미 지역만 본 거고요. 중남미 지역에서만 이렇게 이제 기아라든가 닛산, 그다음에 BMW, 토요타, 그다음에 폭스바겐, 그래서 투자 동향 이런 동향들은 거의 저희가 거의 매일같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저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AD라든가 뭐 여기에 뭐 노동시장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경량화 지원은 사실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가 이제 기름을 적게 먹어야 되잖아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좀 가벼워야 되는데 가볍고 튼튼해야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가볍고 튼튼한 거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 가볍고 튼튼한 걸 만들어서 안전성을 도모를 하고 또 가볍고 튼튼한 강제. 여러분 가볍고 튼튼한 강제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가격이 비싸다는 겁니다. 가격이 비싼 거를 이제 내보내게 되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게 도대체 무슨 관계냐, 이나 벌금 제도를 운영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게 저희하고는 연관이 있다는 거죠. 저희 비즈니스에서는 또 향후에도 여러분들이 검토를 어떤 거를 사실은 검토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검토를 하실 수도 있고 또 회사를 검토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여기 오신 분들도 회사 생활을 해보실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회사 생활을 하시는 실제로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그런 거죠. 한 분야를 팔아라는 거 사실 말이 어렵습니다. 한 분야를 판다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또 옛날에 저기 처칠인가요? 그 양반이 연설에서 올라갔을 때 딱 세 마디 하고 내려왔다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세 마디 딱 하고선 내려왔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런 걸 하면서도 자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뭘 포기하지 말라는 거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절대로 뭘 포기하지 말라는 거냐는 거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알고 있다고 보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을 거예요. 실제로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알고 태어난 사람들, 아주 진짜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에디슨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개인적으로 또 불행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처음에 포스코에 오기 전에도 그렇고 포스코 와서도 도대체 나의 목표가 뭘까? 그렇죠? 나의 목표만 정해져 있다면 이것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지금 저의 목표는 촬영대를 엄청나게 좋게 만들어서 엄청나게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명확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보이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도 도로 표시판 저걸 뭘로 만들까부터 시작해서 저걸 도대체 뭘로 만들까? 그 다음에 여러분 뚝배 있죠. 이렇게 가다가 뚝배 동그란 거. 저런 거는 촬영인데 저건 어디서 살까?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성공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도대체 뭘 관심이 있는 걸까?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도대체 내가 뭘 잘해야 될까? 제가 얻은 결론은 그겁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제가 조금 버벅대요. 이렇게 보면 말을 할 때는 하는데 어떤 때는 상당히 그걸 붙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또 하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옛날에 보면은 어떤 가수가 이렇게 했다는 거. 근데 저는 연습을 이제 이런 거죠. 자꾸 올라오다 보면 이렇게 발표를 많이 하고 특히 이제 보고를 많이 해요. 보고를 많이 하면은 버벅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아주 연습을 하죠. 이렇게.
맨날 갖다 놓고 거의 외울 정도로 이걸 연습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제 써가기도 하고. 근데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늘어요. 처음에는 실제로 버겁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거를 해서 보고를 제대로 해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의 관심사가 그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상당히 좀 여기 저보다 연배가 대부분 다 낮으실 텐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희 애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자라오면서 도대체 내가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어렸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꿈이 대통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직업이 다양하지 않아서 대통령밖에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직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대통령이라는 그게 정말로 나의 꿈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작은 것들이 사실은 설령 저 같은 사람에게는 상당히 관심이 있는 그런.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는 보면은 작은 차입니다. 대형 차를 잘 안 만들어요. 캐딜락을 만들긴 만드는데 그게 GM 신라 공장에서 이제 조금 만듭니다. 그런데 고급차는 품질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품질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저기에서는 실제 저 같은 밑바닥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캐딜락이나 이런 걸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죠. 왜냐면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은 품질 수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완전 정말 갑중의 갑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포스코도 갑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포스코가 보는 자동차사는 정말 갑중의 갑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특히나 이제 가전 같은 경우는 더하고 가전 같은 경우는 저희 삼성이나 LG 여기 이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은 저희는 정말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줍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따지고 놓고 보면은 멕시코는 소형차라든가 뭐 그런 부분 특히나 닛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많이 팔려요. 많이 팔리고 하는데 닛산이 왜 이렇게 많이 팔리나 여기 보시면은 나중에는 이제 한 300만 대까지도 더 올라가는데 300만 100만 대 100만 대 2018년 정도 되면 100만 대까지도 생산을 하겠다. 다시 말해서 닛산이 멕시코 시장의 한 30% 정도를 점유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많이 팔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서 택시 회사에 공급을 해요. 택시용으로 이제 만들어서 파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상당히 올라가고 지금은 미국 쪽하고도 계약을 해서 미국의 택시 공급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좋은 것 같으면서도 또 사실은 좀 리스크가 있는 막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제 닛산 애들이 어떻게 이걸 보면서 계속 보시면 이제 뭐 나중에 계속 닛산 얘기가 나오는데 닛산이라는 게 닛산이 여기서 2010년인가요? 2011년 제가 있을 때니까 11년도인가 그때 GM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멕시코에서. 멕시코의 1위는 GM이었습니다. GM을 2009년도에 올라왔습니다. 2009년도에 GM이 약간 어려움을 겪으면서 1위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참 우연치 않게 여러분 카를로스 곤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를로스 곤. 그 사람이 르노-닛산의 이제 CEO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닛산이 르노하고 합병이 되면서 그 카를로스 곤이라는 사람이 일본 닛산 본사의 사장이 됐어요. 이 사람이 사장이 되면서 사람을 한 7,000명 정도를 잘랐다고 하더라고요. 7,000명 정도.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협력사들이 한 10개 정도 있으면 그거를 통합을 해서 한 2개로 하고 그 대신에 가격을 치고 물량을 몰아주는 이런 정책을 쓴 거죠.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만약에 그런 정책을 쓰지 않았다고 하면은 지금의 닛산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거하고 이상하게 맞물려서 닛산이 계속 글로벌 자동차사, 그다음에 여기에 1위로 올라서는 그런 사실 전 세계 중에 닛산이 1위인 곳은 멕시코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판매량 중에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그런 거 다 빠져요. 근데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장을 지속적으로 지금 3개 공장이 있는데 이걸 4개, 5개까지 지금 늘려가겠다는 그런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생산 현지화, 규모의 경제 확보 전략, 기존 모델 개발 전략, 뭐 이렇게 이제 어려운 말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그다음 최근에는 일본 닛산이나 혼다, 마츠다 이런 쪽, 그다음에 GM이라든가 폭스바겐이라든가 이런 자동차 사들도 현지화를 추진합니다. 현지 부품을 산다는 거죠. 기존까지는 닛산 같은 경우에는 일본 본토에서 수입을 해서 여기서 조립만 하는 그런 형태를 띄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지에서 그거를 다 조달해서 사용하겠다. 그런 정책들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컬 소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우리 걸 써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포스코 멕시코가 고민을 안고 있는 게 포스코 멕시코제는 멕시코산이냐, 이거를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지금 도금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생산하는 게 도금제인데요. 도금을 해서 이제 도금제라고 합니다. 도금제인데 저희가 생산하는 거를 미국에서 도금제를 덤평을 걸었어요. 덤평을 거니까 이제 한국산이 못 들어가는데 이게 저희 쪽에서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멕시코산이냐 한국산이냐 그래갖고 이제 상당히 논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만드는 도금제를 한국의 포스코, 그러니까 포스코 본사죠. 포스코 본사에서 사다가 여기서 도금제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데 그게 이제 한국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원산지를 보면 한국산이죠. 근데 여기도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뭐 화학 성분이 어느 정도 변했을 때 또는 가격 수준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이걸 현지산으로 보고 이거를 원산지로 보고 막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튼 뭐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판정이 안 났습니다. 이게 한국산이냐 아니면은 멕시코산이냐. 저희는 멕시코산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국세청하고 또 상무성하고 기준이 틀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설득 논리도 갖고 하고 또 변호사하고 같이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우리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 정부들의 이제 현지화 장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잘 모르지만 멕시코가 물론 많은 이런 투자 업체들이나 이런 걸 갖고 있지만 국가적인 경쟁력이 있느냐라는 걸 사실 저희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사람이 무너지면 저희도 경쟁을 굉장히 무너지기 때문에 거기에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각 자동차 상황 보시면은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가 이제 북미 중남미 시장의 판매 1위를 목표로 해 대부분 판매 1위 목표로 하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가 포스코 같은 경우가 신일차를 제끼면서 3위 정도에 머물렀다가 최근에 약간 아세르미탈이 캐파상으로 다른 쪽을 사면서 저희가 한 5위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단일 공장으로 광양제철소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광양제철소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의 공장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과연 자랑을 해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우리 지금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판매 1위를 목표로 하고 중량의 전력을 뭐 그렇게 수혜주고 한다고 해서 저런 전력을 세우면 1위가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뭐 지나가는 말씀으로 제가 이제 그런 불교에 보면은 얼마 전에 무슨 유튜브에서 조회를 하다가 또 스님이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던데 욕심과 꿈의 차이가 뭐냐라는 말씀을 들으신 분이 계시겠지만 꿈의 차이가 뭐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양반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서울대를 가겠다. 서울대를 가겠다라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 서울대를 가겠다는 게 욕심이랍니다. 근데 내가 서울대를 가겠다 하고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죽으라고 공부를 하면은 그거는 꿈이랍니다. 그게 이제 욕심과 이제 뭐 그런 거의 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판매 1위 목표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가동률이 덤핑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 가동률 100% 목표로 해서 지금 나름대로 저희 나름대로는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멕시코에서.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닛산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고 GM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많이 고급화졌지만은 그래도 옛날에 그런
옛날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가 이제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 같은 일, 다 똑같은 전략인데 이게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전략들은 다 똑같다는 거죠. 멕시코를 생산 거점 하겠다. 미국 시장에 판매 확대를 하겠다. 그다음에 브라질을 중심으로 남미 공략을 본격화하겠다. 사실은 이거는 저희도 똑같습니다. 저희 법인도 멕시코를 생산 거점화해서 미국 시장 쪽으로 미국 남부 시장입니다.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것은 남부 시장의 닛산이라든가 BMW라든가 이런 거를 공략을 하고 그다음에 브라질을 공략을 했다가 저희가 철수했죠. 브라질을 공략을 했다가 거기에 이제 거기 사람들 좀 건드려서 거기에 덤핑을 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은 그쪽에서 철수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닛산이 계속 나오죠. 미국 시장 점유율 10%. 그다음 멕시코 시장 같은 경우는 한 30~40%까지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닛산은 아마 멕시코에서는 지속적으로 나온 거예요. 여기서는 거의 한 30년 이상, 1960몇 년에 처음 들어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구아스칼리엔테스 같은 경우가 한 30년 정도 됐다고 하니까 그 이상 됐겠죠. 꾸에르나바카에 있는 거 시빅 공장 거기가 그 정도 이상이 됐겠죠. 근데 그렇게 많이 되니까 사실 거기에 가보면요, 닛산에 가보면 처음에는 이제 제가 와서 닛산 비즈니스를 하는데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쪽에 그 디렉터하고 임원들을 이제 만나러 갔어요. 당연히 이제 일본 사람이 나올 줄 알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가니까 일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임원급이 일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만큼 이제 현지화가 많이 된 거고, 거기에 부사장이 있는데 부사장이 멕시코 사람이에요. 아구아스칼리엔테스 대학을 졸업하고 거기 이제 닛산에 입사를 먼저 다쪽에 일하다가 닛산에서 일한 지가 한 20몇 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부사장으로 총책을 맡고 있고 그 밑에 디렉터들은 전부 다 일본 사람입니다. 그 밑에 서브 디렉터가 있는데 서브 디렉터가 일본 사람이 한 2~3명 정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품질 쪽에만. 그만큼 현지화가 된 거죠. 그래서 멕시코도 이제 향후에는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현지화를 계속 추진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현지화를 추진을 하면서 첫째는 문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이제 직원이 이제 하나 있는데 한국인 직원이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제가 이제 온 지가 여기가 꽤 됐으니까 우리 큰 애부터 이제 작은 애까지 있는데 저희 막내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어가 제일 편하다고 해요. 스페인어, 한국어, 스페인어, 한국어, 영어를 쓰는데 저희 지방에는 이제 국제학교가 없어서 그냥 로컬 학교를 보냈습니다. 로컬 학교를 보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이제 막내가 저한테 와서 아빠 자기는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멕시코의 영화나 이런 걸 보면 그게 더 이해가 빠르고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한국말보다는 스페인어가 더 편하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 직원한테 했습니다. 야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본부장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스페인어하고 영어만 하면은 평생 밥은 먹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여기서 자라서 스페인어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이제 교환학생도 갔다 오고 해서 영어도 잘하고 해서 근데 실은 그 언어적인 그런 것들이 사실 저희 나이 정도 돼서 포스코에서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기 상당히 오래됐지만은 철강의 비즈니스는 거의가 영어로 합니다. 철강의 비즈니스는 특히나 완성차, 자동차 같은 경우에 매니저급들 이상 되면은 영어를 못하면 매니저급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여기서 만약에 스페인어를 잘하시고 하신다면 영어까지 같이 해주시면 훨씬 더 여러분 캐리어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멕시코는 사실은 미국 시장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미국 시장이 흔들리면은 멕시코는 뭐 거의 이번에 참 아이러니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멕시코는 전통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비즈니스상에 덤핑을 한다든가 그런 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했다가 또 더 큰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아주 무슨 경우가 있었는데 파이프를 멕시코에서
멕시코는 이제 파이프 산업이 거의 독점 수준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요. 멕시코에서 미국산 파이프를 덤핑을 제소했습니다. 근데 제소하자마자 미국에서 멕시코산 파이프를 제소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더 많겠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 업계에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저희가 놀랬던 것은 뭐냐면 파이프는 사실 저희하고 별로 상관없습니다. 파이프는 본사나 상관있지 포스코 멕시코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이게 멕시코가 이제는 좀 컸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멕시코가 힘을 갖는구나. 미국에 대해서 비록 작은 거지만 이제는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힘을 갖는. 다시 말해서 멕시코가 파이프를 걸었다는 얘기는 미국 니네들한테 파이프 안 팔아도 내수 시장만 갖고도 파이프 먹고 산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발전도 됐고 자동차사들 이런 거 들어오면서 자동차사 파이프하고 무슨 상관이냐, 상관 많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럼 열어보면은 파이프 굉장히 많죠. 열로탱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타죠. 토요타는 사실은 여기는 뭐 크게 이렇게 멕시코에서는 아닌데 미국 쪽에서는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죠. 최근에 막 소문이 뭐 아나와토 지역에 토요타가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소문도 많았고요. 결국은 이제 그 마세다 라인을 이용해서 자기네들 거를 생산해내는 그런 거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변하면 여러분 관심사항 중에 어떤 관심사항이 있어서 그 시장이 이렇게 변하면은 왜 제가 저렇게 자꾸 이렇게 약간 토요타인데 왜 마즈다 걸 쓰고 왜 자꾸 저렇게 할까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한 17만 대.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라인 하나를 보면은 또 자동차 이렇게 할 때 공장을 세울 때 뭐 17만 대, 15만 대, 또 한 20만 대 라인, 30만 대, 30만 대 같은 경우는 뭐 2개 라인을 쓰는데 통상적으로는 17만 대 정도를 해줘야 이익 수준이 나오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공장을 지을 때 17만 대 정도.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자동차사의 라인을 쓰는 거죠. 남는 라인을 써서 거기서 생산해서 양쪽이 다 이렇게 이득을 얻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공장을 건설할 때 언제 투자비를 다 뽑느냐 그런 거를 계산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건물을 이렇게 하나 사잖아요. 건물 하나 짓죠. 건물 하나 지면은 그게 1,000만 불이다 그러면 1,000만 불을 이제 다 돈을 지불을 합니다. 그런데 회계상에서는 그 1,000만 불을 감가상각을 해나가는 거죠. 회계상으로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감가상각을 해나갑니다. 그 감가상각을 해나가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동안 감가상각을 합니다. 회계상으로 건물을 하나 지어서 그게 20년이 지나면은 장부상으로는 영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팔려서 돈이 되면은 그거는 이익이 됩니다. 그냥. 그 다음에 여러분 자동차 같은 거 있잖아요. 자동차 같은 거 보통 기업에서는 5년이면 감가상각이 끝납니다. 잘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5년이면 감가상각이 끝나요. 그럼 법인에서 사면은 계속 나눠서 이제 감가상각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먼저 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이제 보통 한 17만 대 정도 되면은 그런 감가상각이라든가 설비에 들어가는 것들, 토지에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이게 5년 이내에 흑자로 들어선다 또는 뭐 기준이 있겠죠. 자동차도 그렇게 해서 흑자로 돌아서는 시기를 조정을 해서 자동차 공장을 짓게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이제 공장을 지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따지는 거죠. 변호사 비용이 얼마고 사실 똑같을 거예요. 뭐 다 보시면 회계사를 쓰면 얘는 얼마인데 얘는 얼마인데 얘는 왜 이렇게 비싸냐 서비스가 좋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 우리는 납기와 서비스냐 아니면 가격이냐 판단을 하게 되죠. 대부분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잘 몰라요. 현재에 대해서. 현재에 잘 모르니까 조금 비싼 걸 어떻게 했다면 최근에 포스코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일단 돈은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비싼 걸 써서 안전빵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비용이 아주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현지화된 전문 인력을 자꾸 양성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려고 본사에, 저는 사실 이제 본사에 들어가려고 많은 애를 썼는데,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니까는, 야, 이 급에서 멕시코에 대해서 너만큼 아는 애가 없다. 사실은 아는 것도 없죠. 사실 그렇게 알진 않는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한 7년 정도 지났으니까, 아, 제가 참 많이 알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네가 멕시코 전문가다, 이래서 너는 거기 더 있어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우리도 어떤 국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해도 하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사실 전문가다, 이게 사실 대기업에서는 꽤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왜냐하면 주기적으로 리포트도 내야 되고, 장사는 장사도 해야 되고, 장사 안 되면 또 뭐라고 그러고,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느끼는 멕시코는 이런 자동차 산업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철강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분명히 발전하는 건 사실이에요. 사디스 포터시에 2008년도에 제가 이제 처음 부임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부임을 했는데, 차가 바뀌어요. 매년 차가 이렇게 바뀌고. 멕시코 시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바스칼렌테스만 해도 제가 한 2년 정도 있었는데요. 처음에 갔을 때하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줄어요. 일산이 들어가고 공장이 들어가고 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멕시코는 발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멕시코는 발전하는데 왜 내가 할 건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발전도 하고 그러는데 왜 내가 하는 건 없을까? 근데 제가 지나면서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찾아봤냐? 하는 거죠. 찾아봤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소위 얘기해서 저는 인류대학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포스코를 들어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91년도니까 졸업을 이제 91년도에 했어요. 대학 졸업을 이제 91년도에 했는데, 제가 입사가 결정된 것은 12월이었죠. 그 전에 12월에 입사 결정, 그 전에, 그렇죠. 그 전에 12월에 결정되고 입사가 1월 17일이니까, 그때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취직을 해야 되겠다. 그때는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연애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상당히 오래됐죠. 거의 한 30년 가까이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결혼도 해야 되고 또 했는데,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기업을 취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시험을 봐야 되겠다. 그럼 시험을 본다. 시험을 보고서 또 면접을 봐야지. 그럼 면접을 보면 면접에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법시험 보시면, 저희 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지금은 상황이 틀려요. 지금 뭐 상황이 많이 틀려졌지만, 저희 때만 해도 이제 이 성적을 무시를 안 하는 거죠. 소위 얘기해서 사법고시 1등은 면접을 아무리 못 봐도 탈락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은 뭐 어떻게 탈락을 시킬 수도 있지만. 그러면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게 결국은 1등을 하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1등을 하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면접에 상관없이. 그러면은 1등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1등을 어떻게 합니까? 1등. 조건 없는 1등. 100점 맞으면 되죠. 그죠? 만점을 맞으면 1등 합니다. 만점. 그렇잖아요. 만점을 맞으면 공동 1위든 만점 맞은 사람이 100명이면 어쨌든 1등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죽으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의 공부를 했습니다. 한 1년 동안을, 그 당시에 그 정도 했다 그러면 좀 많이 한 거죠, 사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막 취직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사실 지금보다는 비교적 쉬웠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하루에 도서관에 새벽 4시에 이제 정독도서관입니다. 서울에 있는 정독도서관에 주말에 되면 이제 갑니다. 그러면은 4시 정도에 가서 이제 자리를 맡기 위해서 5시에 문을 열어요. 그런데 자리를 맡아서 이제 앉아있죠. 딱 앉으면 밥 먹을 때 일어납니다. 밥 먹을 때 일어나고,
다시 앉으면 문 닫을 때까지 안 일어나요. 화장실 언제 가느냐? 밥 먹을 때 가죠.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를 했어요. 1년 정도를 해서 이제 시험을 보고서 이제 포스코에 이제 입사를 했죠. 인사 쪽 친구한테 제가 이제 친구들이 이제 인사 쪽에 대해서 한데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야, 그때 그 입사 시험 할 때 그때 데이터 한번 보자. 내가 혹시 그 시험에서 만점 맞지 않았구나 이렇게 그때 이 자식이 쓱 웃어요. 근데 그때 시험 보고 나왔을 때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시험 보고 딱 나오니까 아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됐구나. 시험을 보고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제 술 마시고 그랬는데 그러나 이제 같은 날 다 시험을 봤거든요. 왜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냐면은 시험을 딱 보고 나오는데 모르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만점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결국은 뭐 포스코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부견들에게 약간 이제 독한 면이 있어서 그런데 포스코에 들어와서 토익 시험을 봤어요. 토익 시험을 봤는데 처음 봤습니다. 태어나서 토익 시험을 처음 봤어요. 그때만 해도 토익이 아니라 이제 토플이나 이런 토플도 그렇고 토익 시험을 처음 봤습니다. 근데 토익 시험을 처음 봤는데 그때 150명 중에 3등을 했어요. 3등이 몇 점이냐? 730입니다. 지금 730 갖고는 택도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 놀아오는 친구들 우리 회사 이력서라는 걸 보니까 최소한 950, 970, 980 거의 만점 맞은 친구들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몇 점을 맞았냐?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공부를 해서 포스코 같은 경우 이제 회사에 들어오시면 이제 공부들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진급시험 할 때도 영어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제 나이 또래 치고는 최고 점수를 받았어요. 950. 근데 한번 여러분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이 자동차 이런 거하고 철강하고 같이 연계지어서 제가 이제 포스코에 들어온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뭔가를 하나 이렇게 하실 때요. 제가 영어를 사실은 730을 맞고서 950을 맞았는데 그거를 950을 그냥 맞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이런 회사 일을 할 때는 회사 일을 해야죠. 잘 때도 그거를 꽂고 잤어요. 그거를 단어를 외우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떠냐? 우리 친구놈이 이제 우리 동기놈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봤다. 얘는 이제 부자령입니다. 야, 자영, 너는 이상하게 진급 때가 되면은 딴거 모르겠다. 사평가가 있든 왜 있든 어떻게 했든 모르겠다. 어학을 하면 너는 항상 동기들 중에 왜 있다는 거죠. 잘 이렇게. 그러면 뭔가를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NPPC에 있을 때의 그 중에 이름을 얘기하는 건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그 한국인 직원을 아주 진짜 눈물 빠질 정도로 남자 직원인데요. 아주 눈물 빠질 정도로 소위 얘기해서 작살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친구가 일을 아주 잘해요. 일을 아주 잘하는데 냉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친구한테 제가 어떤 번역을 딱 시켰어요. 번역을 시켰는데 그 친구가 이제 번역을 하다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왜 못하냐?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제가 딱 해요. 그러면은 너의 경쟁력은 뭐냐? 너의 경쟁력은 뭐냐? 멕시코에서 멕시칸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한국 회사에 들어왔는데 그러면은 너의 경쟁력은 뭐냐? 저희가 뽑았던 것은 업무도 업무고 스페인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그랬죠. 하루에 스페인어 공부를 얼마나 하냐?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한번 혼이 났는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쟁력을 갖춰라. 네가 만약에 스페인어가 너의 경쟁력이다라고 하면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해라.
그런 게 없이는 이 먼 멕시코까지 와서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물론 이제 그 친구가 미워서, 그 친구가 일이 잘합니다.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나름대로의 이제 경쟁력들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도 사실은 냉정한 얘기일 수 있지만, 본인이 만약에 내가 어떤 회사나 또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한테 걸맞는 경쟁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멕시코에 왔으니까 나는 스페인어를 몰라도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지금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렇게 조금 해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영어보다는 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 기본적인 바탕을 발음도 끌고 들어가고 단어도 약간 비슷해서 끌고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제 동사변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쓰는 거 비슷하고 다 그래요. 영어로 치면은 영어의 과거하고 현재하고 완료형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별로 잘 안 써요. 완료형도 현재 완료형이나 쓰지 다른 뭐 과거 완료 또 무슨 완료 그런 건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스페인어나 이런 쪽에 능력을 영어까지 하시면 좋습니다. 영어까지 하시면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이렇게 해서 탄탄하게 갖추시고 기업에서 이제 조금 일을 하시면 경쟁력이 그만큼 강하게 생기시는 거죠. 이거 근데 경량하죠. 아까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고장력 강판이라고 합니다. 이게 철판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가공을 해요. 자동차 모양으로 성형을 해요. 이 성형을 할 때 찢어져요. 성형을 할 때. 그러니까는 이거를 견뎌내면서 장력 이런 걸 견뎌내면서 이것이 가공이 깔끔하게 되는, 그러면서 경량화하는, 사실은 이것도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경량화가 사실 기름 적게 들어가고 그 안전을 고려해서 철판을 타백해서 써야 된다. 기름 장사들은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대용차를 써서 기름 많이 써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왜 자꾸 이런 쪽에 이렇게, 사실은 경량화 지원을 위한 거지만 사실은 뭐냐면은 알루미늄으로 자동차가 대체되는 추세를 막기 위한 겁니다. 최근에 그 호주 같은 경우에, 호주에 이제 픽업 트럭이 있는데요. 픽업 트럭이 그 양쪽에 사이드하고 거기를 알루미늄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자동차 값이 좀 더 비싸죠. 차량 가격보다 벌써 알루미늄 가격이 훨씬 더 비싸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사실 투명한 칠판 불가능하죠, 사실. 그런데 그것도 연구는 한다는 거죠. 투명한 칠판.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연구소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고 막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완성차 하나를 이제 경량화 전략, 연비 향상을 거두면, 사실은 전자 사회에서는 저는 고객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슈퍼라이트카 프로젝트지만 가벼운 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코스트, 어디나 코스트인데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디 갔으면 가격과 품질이죠. 가격과 품질. 가격과 품질이 전제되지 않고는 가서 물건을 팔 수가 없습니다. 품질이 좋으면서 가격이 낮으면 가장 좋은 거죠. 근데 품질 관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품질을 아주 높여서 고객들이 품질이 나쁜 걸 쓰면서 불량률로 발생되는 비용을, 품질이 좋은 거를 조금 비싸게 사서 더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여기 이제 코스트 이제 싸게 이렇게 하는 걸 하는데, 저희도 채용을 할 때 이제 대부분 이제 제가 면접을 보는데 멕시칸 직원들입니다. 멕시칸 직원 면접을 보면 처음에 왔을 때 이 친구가, 나는 이 친구한테 2만 페소를 줄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완패스다 그러면 다시 봐요. 자기를 그만큼 낮춘다는 거예요. 사실은 비즈니스 사회에서는 자기를 너무 높여도 그렇지만 자기를 너무 낮춰도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완패스만 주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기업에서는 무조건 저임과 그런 것만 진행을 할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경쟁력을 내가 이만큼 갖췄다 그러면 나는 이만큼을 받아야 되겠는데, 근데 결국은 기업하고 맞춰 특히나 제일 쉬운 게 뭐냐면은 제일 쉬운 게 기준대로 주십시오. 회사에서는 기준대로 준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데 실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회사의 기준에 따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능력을 이렇게 갖췄는데 이 정도 수준을 갖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회사하고 차이가 크다면 다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본인의 경쟁력도 어필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저코스트 얘기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철강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싸면서 그다음에 품질 좋고 탑승감 좋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싸면서 뭣도 좋고 뭣도 좋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안전을 고려하신다면은 좀 큰 차를 사셔야 되죠. 제가 이제 처음에 와서 이렇게 파일럿을 샀어요. 저 이제 가족들이 많아서 좀 애가 많습니다. 그래서 파일럿 좀 큰 차를 탔는데 사고가 났어요. 폐차 났습니다. 죽을 뻔했죠 거의. 그 폐차를 하고 나서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게 파일럿이 아니었으면 내가 죽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런 종류의 이제 보장이 어느 정도 돼줘야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닛산 거 얘기한 것처럼 이제 거래 부품 업체 같은 경우 수 감축 전략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감축하는 건 좋은데 지금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문 보시면 포스코 딱 치시면 경호 세신 이렇게 나와요. 자, 인적 쇄신, 인위적인 인적 조정 없다. 그 다음에 계열사 30% 줄이겠다. 해외 법인들 30% 줄이겠다. 근데 결국은 이제 그게 이제 인적 쇄신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때 거래 부품업체 수 감축 전략 저런 것은 멕시코 정부에서 이제 상당히 심한 그런 정책 중에 하나죠. 한국사를 많이 가져가고 되도록이면 멕시코 업체를 써야 되는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로컬 소싱 대부분 이제 완성차사들을 보면요 멕시코 업체 없죠. 멕시코 업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없는지 아십니까? 멕시코 업체가 왜 없는지. 한국은 있죠. 일본도 있고. 그렇죠? 멕시코 업체가 왜 없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왜 경쟁력이 없느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우리 고종황제께서 커피 마시실 때 멕시코는 이미 자동차가 엄청나게 굴러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멕시코에서 시도를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동차사를. 내가 여기 은행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HSBC의 그 경제 분석가를 누가 소개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과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죠. 왜 멕시코에는 자동차 사가 없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미국이 너무 가깝다. 미국이 너무 가까워서 자동차사를 만들어서 당시에 자동차사를 만들어서 자동차를 출시를 했는데 그 가격 수준이나 품질이 미국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떨어지고 가격은 비싸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접게 된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이런 거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고 유럽이나 또는 미국에서 멀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들여오면서 우리 자체 생산력을 가질 수 있었지만 멕시코는 그렇지 않다는. 여러분 아마 다 들었을 겁니다. 이거 뭐 지난번에 여기에서 나오는 이게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멕시코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저는 이제 두 가지 말을 기억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읽은 것 중에 하나는 멕시코 대통령이 이제 하나님은 멀리 있고 미국은 가까이 있다 이거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멕시코에서 돈 100원을 쓰면은 70원은 카를로스 스님한테 들어간다 이런 거.
그래서 카를로스 슬림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처음에 왔을 때 그 사람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솔직히.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렇게 부자였을까? 근데 이제 나중에 그 현재 직원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도 이제 일종의 이제 착취 비슷하게 해서 그렇게 된 거지만 사실은 뭐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하고 또 카를로스 슬림하고 또 느낌이 좀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저리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게 여러분한테 어느 정도 와닿고 또 저한테 이제 강의 의뢰가 왔을 때 마케팅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는 제가 설명밖에 없거든요. 장사를 그거밖에 안 해봤고 또 입사해서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을 소위 얘기해서 이것만 철강 부문에만 있었고 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 또는 뭘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결국은 그래도 가장 철강 그러면은 여러분 생활하고 가까이 있는 자동차가 낫지 않을까 해서 이제 자동차 쪽을 해서 이제 연관을 조금 이제 지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시간 동안 제가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거나 뭐 그런 여러분의 인생에 또 뭐가 큰 도움이 된다거나 막 이런 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는 또 뭐 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또 너무 짧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생각을 이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겸손합니다. 우리 한국 직원들 보면 굉장히 겸손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한국 직원들이 있는데 겸손한데 너무 겸손해요. 너무 겸손합니다. 내가 경쟁력을 갖췄으면 그 경쟁력에 걸맞는 눈빛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약간 착하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현지에서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 보면 특히 저희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려요. 특히 막내 같은 경우는 딸애인데 여자인데 멕시코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는 친구들하고 인종차별이나 이런 것도 없고 뭐 잘 지내요. 근데 어떤 임팩트가 딱 들어가서 좀 어려운 상황이 처해지면은 내가 당황을 해요. 저게 진짜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니까 멕시코에 저희 애들을 이렇게 보내니까 이게 부잣집 애들이잖아요. 자, 로컬 학교는 학비는 그렇게 많이 안 비쌉니다. 한 3,000페소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는데 애들이 좀 부잣집 애들이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안 하고 또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틈에서 이제 자르다 보니까 애들이 어떤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채용한 직원들이 상당히 착하고 나는 못해요라는 말을 하는데 실제로 일을 시켜보면 굉장히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대신에 자신감을 가지실.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자신감을 가진다는 것은 그 분야에 있어서 본인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알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나이가 거의 50이 됐습니다. 지금 나이가 이제 거의 50이 됐는데 소위 얘기해서 이제 다 아시겠지만 나이가 50이 되면은 지천명이라고 하잖아요. 지천명이라고 하면은 하늘의 뜻을 안다라는 건데 제가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왜 그러냐면 전에는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지금부터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지금은 그냥 제 할 일에서 이렇게 파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있다가 보면은 상무가 되고 전무가 되고 그 이상은 하늘의 뜻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판매를 하면서 지난달에 제가 이제 계속해서 5만 톤을 팔다가 이번 달에 약간 판매량을 약간 줄였습니다. 줄이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했죠. 야, 장사꾼이 장사하러 나와서 판매량이 줄으면은 뭐하냐 이제 돌아가야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무튼 뭐 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본인을 너무 낮출 필요도 없고요. 본인을 높여야 되는데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공부하시고요. 그 수밖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으면서 포스코에서 있으면서 순탄하게 그냥 뭐 포스코에서만 이렇게 보지만 사실 직장 생활이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야근도 많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고요. 그것도 뭐 물론 또 지난번에 뭐 TV 드라마 보니까는 그런 거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번은 젊었을 때 한 번쯤은 진짜 목숨 걸고 공부를 해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한 분만 받을게요. 아니면 없으시면 마치고요. 자, 그럼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필요하시면요, 저희 빌딩 요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다 연락처나 이런 거 있을 건데요. 메일 주소도 있을 거고, 그런 거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저희한테 또 말씀을 해주시고요. 특히나 그 고객사 소개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저희가 얼마든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인장님, 회장님 조금 늦으시는 관계로 지금 들어오시는데, 여기 지금 지금 교육생들이 질문을 하나도 안 해서 혹시나 관심 있을 만한 질문을 제가